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석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최종으로 남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WTO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일반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첫 정례 WTO 일반 이사회는 2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수 가맹국의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선출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 선출을 연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유 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향후 통상 정책 방향,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및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사퇴는 없다고 이미 밝혔고 선거가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최근 들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당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웰라 후보는 지난달 17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과 경제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국제 백신 협약 코백스 퍼실리티에 $10,000,000,000를 약정한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의 사퇴를 결심했다는 페이크 뉴스가 퍼지기도 했으며 유 본부장의 포기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의 호들갑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7년 후 일본을 추월해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역의 날을 맞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와 수출국 순위 상승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수출국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출 감소세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이 1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20대 수출국이 평균 14.2%를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독일, 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포인트, 2.7%포인트 적게 감소했습니다. 9월 수출은 플러스 7.6%를 기록했고 3분기 전체로는 작년 동기보다 8.6% 줄어 감소세도 완화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해 7년 후 세계 5위의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하향세가 뚜렷합니다. 일본은 핵심 수출 품목인 고부가 부품 소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가 뚜렷했고 세계 수출 시장 비중이 17%나 되는 디지털 관련 재화의 수출 경쟁력도 약화해 2011년부터 2019년 수출이 연평균 0.9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 가치 창출 품목에 주력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에스, 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 품목 비중은 지난해 22.6%까지 늘었습니다. 수출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게 생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일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려 767조 5,670억 원의 지출 보조금을 이용해 녹색 투자와 디지털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일본 경제는 암울한 2분기에 이어 올 3분기 동안 21.4% 성장했습니다. 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했던 2분기로부터 3분의 2 정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3분기야 어떻게든 전환에 성공했다지만 올 연말 또다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한국의 기부금 1,000억 원을 받고 입 싹 닦았던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올 들어 문을 닫은 음식점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니혼기제이 신문에서는 일본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3분기 개인 소비는 전분기보다 4.7%, 수출은 7%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설비 투자는 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기업의 설비 가동률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이나 실업 등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해오던 불합리한 요구들은 까맣게 잊은 것인지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 정부가 최근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서울과 도쿄를 최단거리로 잇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면 왕복 3시간가량을 단축할 수 있어 항공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노선은 인천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일본에서는 소규모 여행도 재개하자는 입장을 우리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이드가 방역 책임을 지고 대형 버스에 10명, 20명만 태워서 공항, 관광지, 호텔만 다니는 방식의 여행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매달리며 애걸복걸하는 이유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관리형 여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부터 이 같은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본의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관광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방역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후 11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요. 지역별 신규 확진자로는 도쿄도가 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늘어 2,500명이 됐고 중증 환자는 555명 늘어 역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통제가 안되면서 병상 부족까지 겪고 있는데 한국과의 여행 재개를 모색한다는 것은 자국의 코로나 환자를 한국으로 덜어보려는 속셈이 아닌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제몰락과 한국의 노파만 가는 위상을 보며 어떻게든 발목 잡고 늘어져 보겠다며 이제 와서 공항 재개하자, 여행을 활성화시키자는 일본,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씨 내년에 선거합니다. 아직 WTO 사무총장 투표도 안 했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일본 진짜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여행을 재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요. 여행 재개되면 환자들 다 보내서 의료 붕괴 상황 좀 막아보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구장 실험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이 모양 이 꼴 되니까 또 책임을 미루십니까? 이래놓고 여행 재개하면 또 한국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할 거면서 염치 좀 챙기면서 삽시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중국이 한국의 김치가 자신들에게 유래했다고 연이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도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이번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국의 김치는 삼국시대의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두 백과는 김치의 기원 논쟁 항목에서 2013년 신화통신 웹사이트 기사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문헌 자료 등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바이두 백과는 나무 위키와 비슷합니다. 등록된 이용자들이 직접 편집하는 것이죠. 바이두 백과는 쓰촨 지역의 파오차이 항목에도 한국김치를 포함해 설명했습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염장채소 식품으로 오히려 피클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죠. 공교롭게도 중국에서는 김치를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고시보는 지난달 말 파오차이의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인증 소식을 전하며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매체 분노, 김치 종주국의 지옥. 누가 봐도 한국을 도발하고 조롱하는 제목입니다. 이후 김치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황고시보는 중국의 공산당이 운영하는 매체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분히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후 글로벌타임스가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타임스는 황구시보의 영자 매체입니다. 황구시보와 사실상 같은 매체라는 것이죠. 잘못된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9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파오차이의 기원을 둘러싼 시위는 불필요한 번역상의 오해. 김치 논란 이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바이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파오차이 기원을 둘러싼 시위는 불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파오차이 기원 논쟁은 번역상의 실수에서 기원한 것으로 양국 문화는 전통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서경덕 교수와 방크의 시정 요구에 따라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중국 한 대학의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두 백과는 등록 사용자라면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중국이 한국 문화유산을 훔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전통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고대에 많은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 전통 복장은 중국 명나라 의복과 형태가 유사하다. 이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다분히 중국 명나라의 의복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듯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중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글로벌타임즈는 김치와 파오차이 모두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불리지만 만드는 방식과 재료 선택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치는 배추가 주재료인 발효 음식이고 파오차이는 각종 채소를 절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수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오차이가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인들이 파오차이가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의 김치 논란이 언제 끝날지 참 궁금하네요. 한편 중국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함께 알려드립니다. 중국에는 자치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같은 중국으로 편입을 시킨 곳입니다. 중국이 그냥 무력으로 장악해버린 곳이죠. 5개의 자치구 중에서 신장 위구르와 서장 티베트는 중국 정부와 사이가 무척 좋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독립에 관한 열망이 가장 큰 곳은 신장 위구르이죠. 신장 위구르 지역은 민족적으로는 투르크족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표준어나 광둥어가 아니라 터키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인 1,100만 명 정도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위구르 지역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및 인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언론에 잇따른 보도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어떤 소수민족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놀라운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를 위한 IT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가 위구르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IPVM이라는 비디오 감시 정보기관은 화웨이와 안면인식 스타트업 배그비가 협업을 통해 만든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을
최근 테스트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해서 나이, 성별, 민족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지역인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이 카메라에 잡히면 자동으로 위구르 알람이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람이 발동하면 곧바로 경찰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중국 내부 고발자 5명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과 중국 공안 당국이 비밀리에 광범위하게 소수민족을 카메라로 분간해낼 수 있는 감시망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감시망은 한 달에 50만 명의 안면을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스템을 만든 중국 민간 회사들의 피델리티, 퀄컴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투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고 미국 언론들은 이 상황을 계속 추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감시망 개발에 동참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 정보는 화웨이가 중국어로 작성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서류였으나 어이없게도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매그비가 위구르인 식별 기능을 포함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화웨이가 이 기술을 검증했다고